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0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째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어 생명체들이 달라지는 것, 즉 강의 주제는 신종생물자원 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 기술이 접목되어 새롭게 탄생하는 생물체, 신종생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 품은 세포 융합, 세포, 이질적인 세포들이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신종생물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로 GMO라든가 토마토 관련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생물자원에서는 비밀 품은 세포 융합으로 바이오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BT, 그 첫 번째 사례로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산물, GMO, 이러한 바이오 기술의 이용 등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런 핵의 유전자를 꺼내고 집어넣고 조작하고 편집하고 등등이라든가, GMO 또는 바이오 기술이 접목되어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만들어졌다든가, 자연에서 야생의 목화에는 이렇게 해충들이 갉아먹는데 살충제를 뿜어내는 식물체를 만들어 유전자 변형해서 만들어냈더니 이런 해충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든가 등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 등에 활용이 되는 바이오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이하 바이오 기술로 표시하겠는데요. 생명공학이나 생물공학, 생물 기술 또는 바이오 기술로 불리며 생물을 뜻하는 바이오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융합학문으로 생명과학의 공학기술이 접목된 21세기 첨단의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A가 지금 개입이 되는 건데, DNA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미지의 초극미의 세계인데, 이런 것을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그 개념을 더 확대하여 유전자를 다루는, 그래서 유전자를 재조합하든가 세포를 융합시키는 또는 핵을 주입하는 기술에 생체 반응 기술 또는 발효 기술을 포함하는 바이오 프로세스로 생물 공정 기술을 합친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기능, 즉 생합성이라든가 물질 대사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물질의 생산 및 변환 등에 이용하거나 생명체 기능을 모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 기술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술은 인류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거나 사용해 오면서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빵,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 음식 제조라든가 만들든가, 또는 음료, 맥주, 포도주, 와인 등등 음료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 발효 과정의 미생물 사용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유용한 형질을 지닌 동물, 식물로 변형시키는 품종 개량 등 일련의 생활 속 기술들에서 예전부터 쓰여오고 있었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바이오 기술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위에서처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식물 육종 중심의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세포나 유전자 등을 적극 활용하는 유전자 변형 중심, 신개념 생명공학, 그러니까 보통 New Age Biotechnology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시킵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바이오 기술 관련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 그래서 GM, 유전자 변형이란 유전자의 조작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형질의 생물을 만들어내고 기존 생물의 가치를 바꾸는, 그래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렇게 편집을 한다는 이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택에 의한 이전의 전통적 기술과 1980년대 초 시작된 새로운 공학적 테크닉이 접목된 바이오 기술, 즉 신생명공학의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생명체 고유의 유전 정보를 직접 변형시키는 기술들을 활용하여 생명과학, 의학학, 식품, 농수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공학,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유전공학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의 모든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21세기 바이오 기술에서는 다양한 생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첨단의 유전자 변형 기술, 세포융합 기술, 효소 등등의 바이오 리액터 기술, 세포 배양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이오 기술은 방대한 생물학적 정보를 해독하고 사용해서 산업적 유형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발전하고 있는 다학제간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과연 어떤 학문 분야들이 21세기 바이오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일부만 열거해도 그 목록은 쉽게 길어집니다.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유전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등등등등, 화학, 생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등등등, 또 공학 관련해서도 아주 많죠. 나노공학, 컴퓨터공학, IT, 기계공학, 농업공학 등등등등등 하여 단순히 생명체로 끝나지 않고 요즘은 융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최근 4차 산업혁명 전개와 함께 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였고 핵심인 유전자 변형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의 일로에 있습니다. 하여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산업은 최근 인류의 건강, 질병 치료, 생명 현장은 물론이고 육종, 품종 개량, 기능성 식품, 신약 개발, 의료 산업 등등에 응용되면서 크게 특히 주목을 받으며 부각되어 향후에도 큰 발전이 전망되는 영역입니다. 현재 바이오 기술의 활용으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 활동으로는 의료 산업, 신약 개발, 식품 생산, 동물 사료, 대체 에너지원, 폐기물 재순환, 환경오염 제어, 농수산업 및 임업의 생산성 등입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고비용, 부작용에 문제 있는 화학합성 물질을 대체할 천연의 생물학적 화합물 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 개발 등등의 바이오 기술은 핵심으로 지금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다음과 같은 간략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기 전에 생명공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와, 이미 100여 년 전에 유럽에
헝가리 농업기술자 칼 에렉기란 사람이 생명공학이란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생명체의 도움을 받아 원료를 최종 산물을 얻는 모든 작업의 포괄적인 의미로 생명공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말하는 본격적인 바이오 기술의 시대는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전공학이란 말은 1941년에 또 저스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 유전공학은 전통적인 생명공학과 분자생물학을 연결시키는 기술로 생명공학의 여러 분야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0, 70년대 이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확립으로 새로운 유전자 클로닝이 되면서 바이오 기술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DNA 개념이 접목이 된 것이죠. 1978년 유전자 변형으로, 즉 유전자가 변형된 대장균으로 첫 인슐린을 생산했고, 1982년 미국 FDA가 이를 승인하면서 GM 유전자 재조합 백신 또는 GM 작물들이 시험 재배되거나 상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개발을 위한 GM 생물 개발, 그래서 GM 모기, GM 돼지, GM하고 생명, 개체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런 GM 생물 개발이나 GM 식품 개발과 판매 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GMO 시험 재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적용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의 변형은 이 기술의 유익한 목적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안전성과 윤리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도 그때그때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은 1978년 인슐린, 휴멜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슐린이고, 또 1980년대 포유동물, 식물 등등의 형질 전환 생물들, 그리고 90년대 이후 미국 FDA 최초 승인을 받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법 등,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질병 또는 이전에 난치병 등등이었던 것들의 이제 치료 방법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과학적인 이슈는 복제양 돌리의 탄생입니다. 1997년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로즐린 연구소의 윌머트 박사 연구팀이 3마리의 암양을 이용하여 이미 분화된 젖샘세포,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내고 탈핵 난자를 주입했어요. 그러니까 탈핵 난자에 체세포 핵을 집어넣어서 전기 자극을 주어서 체세포 핵과 난자의 융합을 시도했고, 융합이 되어서 배아가 형성이 돼서 제3양 대리모 자궁에 삽입해서 착상됐고 성장해서 매하고 정상 분만 과정을 거쳐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암양 3마리만 개입했고 수컷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몇천 년 동안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었던 고등생물의 생식 과정에서 정자, 난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유성생식의 개념을 뒤엎는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복제양 돌리가 이제 태어난 것인데, 그때 클로닝이란 말 언급이 됩니다. 형질 전환으로 원하는 유전자를 숙주세포에 발현시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원하는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박테리아 등 원핵생물의 플라스미드가 사용됩니다. 플라스미드가 뭔지는 뒤에 다시 설명 나옵니다. 클로닝의 주목적은 원하는 유전자 증폭이나 유용한 특정 물질, 즉 방금 얘기했던 인슐린 같은 건데요.
특정 물질의 대량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똑같은 개체가 지금 10개체가 지금 완전 똑같은 게 생산이 되면 클로닝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클로닝은 이런 양에서, 고양이에서, 소에서, 젖소에서, 복제양 돌리에서 이와 같이 10개체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거를 클로닝, 복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03년, 21세기 초반이죠. 90년도부터 시작해서 14년에 걸친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제놈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의 완성은 미지의 유전자 탐색, 질병 진단과 치료제, 신약 개발에서 큰 진전을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여 인공세포라는 말이 이제 또 출연하죠. 2010년 벤터 연구팀은 인공합성된 유전체로 박테리아를 삽입시켜서 인공합성세포를 성공적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진은 이들 인공세포가 바이오 연료나 다른 유용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오염수 정화,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제거용 미생물 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백신이나 신약의 개발 및 생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기술은 이용되는 기술은 매우 다양해서 육종 또는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발효공학, 전자공학 기술 등등이 융합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분야는 위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생물 재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전자 변형, 세포 조작, 개체 조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벨이라는 것이죠. 유전자 레벨이냐, 세포 수준이냐, 개체 수준이냐 등등으로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대상 생물에 따라서는 GM 작물, 유전자 변형 식물, 유전자 변형 동물, 유전자 변형 미생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포 조작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세포융합, 세포배양 등이 있습니다. 세포융합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종자, 육종 등등에서 임상진단과 암치료 등에서 동식물의 품종 개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세포융합 기술은 실제로 토마토, 감자와 토마토, 가자, 가지와 감자, 무추, 무와 배추, 양무추, 무와 양배추 등 시도되어 있고 이런 세포융합 기술들은 동물이나 어류의 품종 개량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세포공학, 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세포 수준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데 이종 세포들을 융합시켜서 하나의 세포로 만드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유전자 조작 목적보다는 각 세포의 장점을 모두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무추 보이죠? 아래는 무, 위에는 배추, 그 다음 무르지 않는 토마토 하여 장거리 수송을 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배채 연어 등 유전자 조작으로 물고기를 만들어서 훨씬 큰 2배, 3배 이상으로 큰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등 이렇게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랜 동안 시행해오던 생물공학 기술의 적용 대상 재료는 개체를 조작하는 경우가 되겠죠. 오랜 동안 동식물을 대상으로 선발 육종, 잡종 교배 등의 선택적 교배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에 의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확률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첨단 기술로 직접 유전자를 삽입하고 제거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나 세포 조작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목적하는 온전한 개체 생산이 가능해져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기술이 연구되는 영역은 크게 동식물 등 생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에너지 영역,
환경 분야, 의약학 분야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처럼 지금 그 형광, 발광하는 물고기라든가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등등이. 자, 먼저 식물 분야. 유전자 변형이 일찍부터 적용되어 왔고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연구가 다음과 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질의 품종 개량, 특정한 식물 탐색, 작물 개발, 식물 공장에 대한 연구, 식품의 품질 개선, 생분해성 증진, 식물 개발, 작물 연구,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진 식물 등등등 아주 많은 수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 않는 토마토, gene silenced, 즉 유전자가 잘려서 집어넣어서 새롭게 형질 갖게끔 한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돌연변이체처럼 예전에는 돌연변이로 했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꽃의 무늬를 바이오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신종을 개발한다든가 산증제로 뿜어내는 목화를 식물체 만들어내서 수확량을 늘린다든가. 동물 분야는 가축 대상의 축산업, 어류 대상의 양식업은 식량 생산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동물은 임신과 생식 주기가 비교적 길어 우량 품종 개량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죠. 포유류나 조류는 생물 반응기, 세포나 조직 배양을 위한 장치나 시스템을 말하는데 에 대한 잠재성이 매우 높은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의 해결책은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 생산에는 한계가 있고 동물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에서도 고비용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유전자 변형을 통한 포유동물의 유즙 또는 조류의 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에서 고가의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물 반응기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일부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연어라면 또는 물고기라면 유전자 변형 산물로 되면 이렇게 2배 이상으로 훨씬 커졌죠. 몇 배나 커지는 이런 물고기가 되면 식량난 또는 고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생산 등등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 인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에너지와 식량과 관련된 문제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최대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화석 연료와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등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화석연료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찾는 연구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에 갯벌자원에서도 언급한 거 기억날 거예요. 블루카본. 바로 화석연료 대체 가능한 에너지 찾는 것은 해결책을 광합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으로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즉 생물연료는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얻는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의 가연성과 쓰기에 편리하게 생산된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생물학적 에너지원은 사탕 작물의 발효로 얻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대표적입니다. 사탕 작물이라는 건 뭐예요? 설탕, 단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것. 또한 녹말 작물, 녹말이 주가 되는 작물, 벼버리, 밀, 옥수수, 귀리, 카사바 같은 것. 또는 섬유소가 풍부한 식물재료, 지푸라기, 나무 폐기물 등등등으로부터도 이 에너지가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광합성이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오 디젤 생산이 가능한 식물성 기름은 기존의 디젤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그 미생물에 의한 메탄 생산이나 미세한 해조류, 조류로부터의 수소 생산도 대체 에너지원 후보 대상이 되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 속의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가 또는 조류, 녹조류, 무슨 조류와 같은 거, 규조류 같은 등등 에서부터 대체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화학합성 세균으로부터도 그 에너지 분야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이것도 또한 심각한 분야죠. 사회가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공기, 토양, 물 등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토양과 물성 미생물을 이용한 생분해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환경에 방출된 유기물질이 미생물 활성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으로 미생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탄소원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 유기물이든 효소를 이용해서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미생물들은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제작, 설계된 기계장치인 생물반응기로 대량 배양되어 하수 처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생물반응기를 고안하거나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한 효율 높은 생분해 능력의 미생물을 개발하려는 또는 그렇게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오염이 돼서 물고기들이 죽고 둥둥 떠 있죠. 또는 이런 오폐수, 쓰레기 등이 널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환경 분야에서 미생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학학 분야, 의학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치료 목적이나 진단용 의료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핫한 주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료용 단백질, 또 태아의 유전검사, 백신 개발, 질병 확인용 면역 진단, DNA 탐침, 유전자 치료 등등. 그래서 바이오는 과학 정책이나 경제 분야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 용어에 이르기까지 이미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또는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약의 것으로 약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인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예측은 비교적 근래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유전물질의 DNA 규명, 조작 기술, 응용 가능성 등이 밝혀지면서 동물, 식물, 미생물 등등 생물자원의 잠재력에 관심과 기대는 물론이고 이를 인류의 의식주와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 기술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내다본 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 기술은 여러 분야와 융합되며 색다른 차원의 혁신과 창의적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디자인 영역과도 손을 잡고 도전적 창의성이 부각되는 IT, 전자공학 분야 등과도 융합하는 새로운 면모를 거리낌 없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볼 수 없었거나 바이오만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이야기죠. 바이오 기술은 제약 바이오, 화장품 나노 바이오, 에코 바이오, 산업기술, 산업 바이오 기술 등등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화학 공정 개선을 위한 생체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 제조합 기술을 응용한 여러 새로운 과학적 방법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보여주었지만 가상 속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색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지금 아직까지도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기술의 응용으로 용복합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발달은 생명 복제 및 생명체 조작까지도 가능하게 하여서 클론이나 유전자 수준의 키메라 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메라 생물은 토마토, 해바라기 콩, 슈퍼생쥐 같은 이종 간의 또는 같은 종 간의 일단은 키메라 하면 이제 이종 간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질해지는 생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쥐와 생쥐는 다른 종류죠. 이것도 이종으로 본다는 얘기죠. 키메라는 히랍 실화에 나오는 양의 몸과 사자의 머리, 뱀 꼬리를 가진 기괴한 동물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종류의 유전 형질을 한 몸에 지닌 잡종 생물을 키메라 생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메라를 광의로 해석한다면 결국 한 생명체가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형질을 발현시켜 만든 새로운 잡종을 뜻합니다. 이러한 잡종 개체는 동종 간의 자연 교잡에 의해 만들어진 잡종과는 다르며 바이오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겠죠. 자, 유전자 조작. 인구 증가로 식량 공급을 걱정하던 학자들은 농업적으로 중요한 동식물의 생산성 증산을 목적으로 DNA 조작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미 유전자를 변형하여 천천히 숙성하거나 잘 상하지 않거나 병에 강한 많은 농작물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식물은 동물보다 조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된 많은 그 생물종들이 식물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대부분의 식물종은 배양된 하나의 세포가 성체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체로 발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줄기세포처럼. 근데 식물세포는 그런 생장점이나 분열 조직이 식물체 곳곳에 분산되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하나가 유전자 조작으로 세포 특성을 변환시켜서 새로운 특성의 개체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형질 전환 생물이란 유전자 조작된 생물이 다른 종에서 온 유전자를 포함하는 경우, 즉 외래 유전자가 동물이나 식물에 도입이 되어 새로운 그 형질을 발현시키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발광 담배, 원래 담배라고 하는 식물체는 발광을 할 수 없습니다. 형광이 안 되죠. 반딧불이라든가 발광세균 등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담배 식물 세포에 집어넣어줘서 그 발광 또는 형광이라고 하는 형질을 발현시키니까 발광 담배라고 하는 형질 전환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오 기술에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유전자란 생물 개체 특징을 나타내는 물질로 유전자 본체는 핵산의 일종인 DNA가 되겠습니다.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지니죠. 유전자, 게놈 또는 지놈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전자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로 세포나 생명체의 총 유전자 집합, 신종 생물이란 새로운 형질을 지닌 토마토라든가 해바라기 콩이라든가 슈퍼생쥐 같은 신종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합니다. 신종 생물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개념의 바이오 기술에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 세포융합 기술, 핵취환 기술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한 생물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유전자와 제조합시켜서 키메라 유전자를 만든 다음에 다시 발현되게
표적세포의 타겟셀에 넣고 도입된 외래 유전자의 형질을 발현시키는 기술이죠. 쉽게 말해 어느 생물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분리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체에 넣어요. 그래서 필요한 새로운 형질이나 물질을 발현시키게 하여 유형물질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균의 유전자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해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인슐린 제조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장균에는 대장균의 DNA와 그러니까 원래 DNA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세균에만 있는 또 다른 DNA 조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조 과정은 제조 과정 또는 제조만 하고 정자 지워버려도 되고 먼저 플라스미드의 제한 요소를 사용해서 특정한 부위를 잘라요. 이어 사람의 유전자 인슐린 합성 부위를 제한 요소로 절단해서 잘린 DNA 부분을 대장균 플라스미드에 리가제 결합 효소로 연결시켜줘서 대장균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람의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같이 증식을 시켜요. 대량 증식시키면 사람 인슐린과 같은 인슐린을 대장균이 만들어내는 게 되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생물에서 각각의 DNA를 분리한 뒤 이들을 접합시키는 일종의 생물학적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대장균의 유전 정보에 사람의 다른 정보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요소는 절단용 가위에 비유가 되고 리가제는 접착용 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러한 제조학 기술을 서로 다른 유전적인 직무를 꽤 맞추는 생물학적 재봉틀이라고도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라고 하는 말은 이후에 평가나 질문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는 자 여기서처럼 사람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균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래의 자기의 염색체 외에 이렇게 염색체와는 별도의 원형의 DNA 조각들을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복잡하니까 요것을 살짝 손을 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세균의 플라스미드에 사람의 유용한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 아까처럼 인슐린 형성 유전자를 삽입을 시켜주면 그래갖고 다시 넣어줘서 얘를 증식시키면 대장균은 자기 것인 줄 알고 계속 그 유전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대량 생산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용한 유전자가 있는 요 부분에 원래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을 세균의 플라스미드 원래 염색체는 손 안 대죠. 이렇게 잘라내고 요 잘라낸 부위에 내가 원하는 형질의 부위를 살짝 끼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스미드가 이제는 유용한 물질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세균에 삽입을 하면 세균은 이것을 계속 증식을 해서 이 세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사람의 유용한 형질을 가진 그 물질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삽입이 돼서 이게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DNA 삽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플라스미드가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라고 얘기한다면 플라스미드는 세균 등 원핵세포에 들어있는 DNA 조각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이건 실제로 대장균에서 이렇게 자기 원래의 염색체 하나가 있고 조각으로 분리된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플라스미드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원하는 형질을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생물인 세균들은 접합을 통해서 다른 개체와도 연결되어 직접 유전자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DNA 조각들을 받아들여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기 DNA에 끼워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진 DNA를 받아들여 생물체의 유전적 성질이 변하는 것을 형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형질 전환이란 말은 트랜스포메이션. 오래전부터 세계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이 밝혀진 것은 20세기 지나서 이후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고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유전자 내 염기 배열이 다른 DNA라는 RNA 두 종류의 핵산을 인위적으로 해서 생물의 유전 확률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로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종 간의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재조합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의 특정 유전자가 대장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대장균 증식도 가능하며, 같은 시기에 개발된 DNA 염기서열 결정법을 병행하면 유전자의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과학의 기초는 물론 응용적인 연구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제조합 기술, 외래 유전자가 이종세포가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형질 전환되죠. 여러 종류의 미생물, 동물, 식물세포가 발현 매개체로 이용이 됩니다. 바이오 기술은 전통적인 식물 육종법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기술 적용에는 특히 일부 유용한 특성이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질 전환 식물의 40% 정도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목화, 밭 재배 작물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는 식량 자원이 아니죠. 비식량 작물의 가치가 높은 주요 직물 원료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목화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바이오 기술이 큰 역할을 하여 형질전환 목화가 개발되어 있고 관련 회사들이 그 GM 목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그리고 또 농업 현장에서는 이미 잡초 제거용 화학물질인 제초제, 이 제초제에 강한 박테리아 유전자를 가진 목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밭에 제초제를 뿌려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이식받은 목화는 잘 자라요. 반면 잡초는 잘 자라지 못해서 형질 전환 작물들의 재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여러 종류의 주요 농작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갖는 목화와 담배, 살충제를 생산하는 감자, 그다음 무르지 않는 GM 토마토 등등등등 이미 농업 현장에서는 이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질전환 기술들은 농작물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질병 치료의 개발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제약회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찾아 신약 개발에 실현하고 있고, 이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연구 개발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축적해 왔는데, 이렇게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체계에 아주 중요하죠.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이물질,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이것은 이미 이 사례는 그 미국 FDA 또는 유럽 의약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죠. 세포융합 기술, 이건 키메라죠. 서로 다른 두 세포를 융합시켜서 잡종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토마토, 감자와 토마토 잡종을 세포를 합쳐서 새로운 식물이 만들어진 핵심 기술이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먼저 제거하고 원형질차를 융합시켜서 배양해서 잡종세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토마토는 식물들 간의 융합이지만 오늘날에는 사람과 식물세포,
닭의 적혈구와 혐오균, 당근과 사람 암세포 등 전혀 다른 생물 종간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대표적인 그 동물 세포 융합 기술은 하이브리도마.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생쥐에서 세포 융합 기술이 최초로 시도되었습니다. 자, 세포 융합 기술은 A세포와 B세포를 합쳐서 AB세포를 만드는 이런 이제 융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항체,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는 새로운 작물의 품종 개량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던 대로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제거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세포융합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시험관악이라든가 쌍둥이 송아지 등등 개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수정이라든가 핵에 있는 어떤 물질, 뭐 다른 세포에 그걸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세포를 융합시킨다든가. 그래서 세포융합은 바이오 기술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고, 서로 다른 세포를 인위적으로 합쳐 새로운 잡종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한 세포의 2개의 핵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포 융합은 인체의 임상 진단과 암 치료에서 식물의 품종 개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교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농작물 6종에서 토마토, 가자, 무추, 양무추, 오렌지 탱자, 벼와 피 등등이 융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융합을 통한 핵치환 기술로 우수한 종의 형질을 도입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해요. 다음은 핵치환 기술, 이식이 기술이라고 해서 한 세포에서는 핵을 빼어 다른 세포에서 끄집어낸 핵을 우수한 형질을 가진 다른 세포의 핵에 옮겨서 그 우수한 형질을 갖게끔 해주는 갖는 생물을 생산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 생물, 이 핵치환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 복제양 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나는 개체는 핵을 제공한 개체와 동일함이 이후 돌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복제 생물이 클론이고, 핵치환 기술은 특정 형질을 가진 생물체를 복제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핵치환 기술을 이용하면 세포 내 DNA 등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는 핵과 그 세포질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핵치환 기술이 이제 돌리의 경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는데 쉽게 탄생한 건 아니죠. 총 277개의 난자세포에 핵치환을 시도한 끝에 성공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서너 번 하면 많이 했다고 하고 7, 8번 하면 와 하는데 277번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한 후에도 이제 몇 마리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게 돌리였고, 또 이후 6마리의 새끼를 낳아 복제해도 생식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척추동물이고, 그렇죠? 사람들 척추동물 포유류고, 무성적으로 성이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난자 개입하지 않고 생명이 복제됐다는 것. 그래서 클론 인간, 복제 인간도 가능할 수 있을 거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복제양 돌리는, 그래서 핵을 제공한 그 양처럼 태어날 때 이미 6살을 6년을 산 양의 특성을 가진 거로 태어났고, 6년 정도, 보통 양이 13년 사는데 그래서 그 정도 살고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치환 기술은 클론 동물, 그래서 일찍이 하등동물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챙이라든가 개구리 발생이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클론 동물은 체세포를 분화시켜서 생식세포, 정자, 난자가 아닌 일반 세포를 분화시켜서 만들어낸 경우는 이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수정란 핵을 다른 체세포 핵과 취하여 복제생쥐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바로 클론 동물이 되고, 우수한 형질의 동물을 대량 복제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고 멸종 동물의 복원 등에 이용되고, 그래서 뭐 개구리, 양, 쥐, 개, 고양이, 돼지, 소, 양 등등등등 동물 복제에 이용된 바 있습니다. 이런 핵치환 기술은 우량 가축의 증식, 대량 생산 등 축산업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돼지 한 번에 8마리, 10마리씩 우량 가축으로, 그다음 뭐 실험쥐에 있어서 독특한 그 형질을 가져서 뭐 유전적인 질병이라든가 난치병 또는 뭐 백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등 의학학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또 원숭이, 체스프를 이용해서 복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원숭이 새끼 2마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복제양 돌릴 때처럼 핵취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복제 동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는 영장류 복제 연구는 유전 요인에 의한 인체 불치병 치료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거는 아주 큰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 클론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생물종으로 혹시라도 무분별하게 인간의 클론을 형성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직배양 기술은 뭐 식물에서는 흔히 하는데 또 개구리 신경조직에서도 했고, 이렇게 얻고자 하는 형질을 가진 생물체의 일부분을 무균적으로 떼어내서 시험관에서 인공배양 증식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 많은 식물에선 이 세포배양법, 조직배양법으로 클론된 식물을 또는 원예 작물 증식에 흔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 조직 간의 상호작용, 또는 조직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 등등등 조직학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연구에도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조직 배양까지도 포함하여 바이오 기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토마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1978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감자와 토마토, 토마토 합쳐서 포마토가 형성이 됐죠, 융합으로. 그런데 그래서 줄기에는 토마토가, 뿌리엔 감자가 달린 혁신적인 작물이었으나 토마토나 감자에 비해 초창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보고된 건데요. 그에 비해서 크기와 질이 떨어졌고 실용 가치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감자에 솔라닌 독이 있는 그 물질도 같이 출현을 하여 이거는 상품으로는 전혀 개발될 수 없었고, 이건 실험상으로, 연구상으로만 성공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포마토는 토마토에 감자의 내한성을 부여하는 등 품종 개량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을 제거하고 원형질체를 합치고 등등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쉽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세요. 이건 전공에서는 언급하고 여러분들 교양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네 라고 하는 참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마토는 자연적인 교배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인데, 이 포마토와 같이 이렇게 잡종식물 세포를 융합시키는 것은 이유가 크게 두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증식시키고자 하는 생물을 세포 배양으로 똑같은 생명체로 무수히 길러내는 복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 유전 정보를 합성하여 각 생물체의 장점을 지닌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신종 생물이 만들어져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 생쥐, 그래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생쥐세포에 넣어줘서 유전자가 들어갔으니까 몸무게가 2배 정도 되는 슈퍼 생쥐 탄생했고, 해바라기 콩, 그래서 보통 콩보다 50% 크고 단백질도 양질의 것이 포함되는 등, 신종생물을 만드는 등, 이렇게 세포 융합에 이르기까지 신종생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상으로 21세기 생문자원 활용 10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